은행 앞 동전 몇 개를 세던 노식에게 지점장은 소리쳤다. 이 노숙자! 여기 다시 앉으면 경찰 부른다. 하지만 지나가던 변호사들의 눈빛은 달랐다. 저분이 대지주 박만수 회장의 아들이라던데? 노식이 떨리는 손끝. 드디어 때가 온 건가? 지점장은 비웃었다. 노인네, 제발 정신 차려라. 그러나 며칠 뒤 변호사들이 노식 앞에 줄을 섰다. 박 선생님, 저희가 상속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얗게 질린 지점장, 숨이 막힌 듯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이 노숙자가 상속자라고?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변두리 낡은 공원 벤치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반 도시가 잠들어 있을 때 박노식은 이미 깨어나 은행 앞으로 걸어갑니다. 75세의 노인이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낡은 양복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하나씩 세어봅니다. 500원짜리 3개, 100원짜리 2개, 10원짜리 7개. 모두 합쳐봐야 1,700원이었습니다. 또 저기 앉아있네. 출근길 사람들이 노식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들은 그를 피해 멀리 돌아가며 혀를 찼습니다. 아침마다 은행 문 앞에 앉아 동전을 세는 모습이 흉물스럽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 노숙자 맨날 거기서 돈만 세고 있어. 지저분하게. 은행에서 왜 저런 사람을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네.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노식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몇 달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으니까요. 대신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오늘 써야 할 돈을 계산해 봅니다. 빵 한 개 1,000원, 우유 한 팩 1,200원, 그러면 오늘은 2,200원이 필요했습니다. 손에 든 동전으로는 500원이 부족했습니다. 노식의 손가락은 동전을 만지며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동전들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한때는 이런 푼돈을 세어본 적도 없었는데 이제는 10원짜리 하나도 소중했습니다. 세월이란 참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하며 노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전 9시 은행 지점장 최상호가 출근했습니다. 45살의 상호는 매일 아침 노식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번들거리는 구두를 신은 상호에게 노식의 모습은 눈엣 가시였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기 불황에 은행 실적도 좋지 않은데 입구에 저런 노숙자가 앉아 있으니 고객들이 더욱 발길을 돌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 영감이 또 왔네. 매일 저렇게 문 앞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상호는 경비원을 불러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노인 좀 어떻게 해보세요. 고객들이 불쾌해할 텐데. 우리 은행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경비원 김 아저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식이 실제로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동전만 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의 바르고 인사도 정중하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지점장님, 저분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시는데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시기만 하시고요. 문제를 일으키고 말고가 아니라 보기가 안 좋다는 거야. 우리 은행 이미지에도 안 좋고 특히나 요즘 같은 때에. 상호는 창문 너머로 노식을 흘겨보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노식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노숙자라고 보기엔 너무나 또렷하고 품이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꾹꾹 눌러 참고 있는 듯한 오랜 세월의 고집과 자존심이 서려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참 이상한 노인이야. 상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노숙자와는 뭔가 다른 구석이 있어. 정오가 되자 노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일어날 때마다 의소리가 절로 나왔지만 허리만큼은 곧게 펴고 걸었습니다. 동전들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근처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분식집까지 가는 길에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저 할아버지 불쌍하다며 수군거렸고 어떤 주부들은 저런 분들을 위한 복지가 더 필요해라며 동정 어린 눈길을 보냈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는 노식을 보자 반가운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노식을 제대로 대접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저씨. 오늘도 김밥 드실까요? 참치김밥이 맛있게 나왔어요. 네, 고마워요. 참치김밥 하나만 주세요. 노식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동전을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노식의 말투와 행동에서 남다른 품격을 느꼈습니다. 비록 낡은 옷을 입고 있지만 교양 있는 사람의 냄새가 났습니다. 특히나 고맙습니다. 신뢰합니다. 같은 정중한 말씨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어디서 사셨어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 공부 많이 하신 분 같은데. 노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옛날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하죠. 오후가 되어 노식은 다시 은행 앞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낡은 신문을 펼쳐들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면의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모습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전문가가 시장을 분석하는 것 같은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강남의 땅값 변동이나 재개발 소식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노식의 모습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부동산 기사를 읽어서 뭘 하겠어. 집도 없는 주제에. 하지만 노식은 개의치 않고 신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그렇게 되는군 하고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자 노식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텼다는 안도감과 함께 내일 또 어떻게 버텨야 할지에 대한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노식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굴복하지 않은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노식은 평소와 같이 은행 앞 벤치에 앉아 동전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은행 주변에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다니 무슨 큰일이라도 있나요? 은행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식은 신문을 읽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보다 예민하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박만수 회장님 상속건으로 오신 것 같은데요. 워낙 큰 재산이라서 변호사들이 난리예요. 노식의 손이 순간 떨렸습니다. 박만수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동전 하나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가장 그리웠던, 동시에 가장 원망스러웠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변호사들 중 한 명이 노식 앞을 지나가다가 떨어진 동전을 주워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동전 떨어뜨리셨어요. 고맙습니다. 노식은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변호사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가 바람에 날려 노식의 발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변호사는 서둘러 서류를 주우려 했지만 노식이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노식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유산 상속 관련 소송 문서, 피상속인 박만수.
노식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서류에는 상속대상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 일대의 토지 10여 필지, 압구정동의 빌딩 2채, 그리고 수십억 원의 현금과 주식.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할아버지, 서류 좀 주시겠어요? 변호사가 손을 내밀었지만 노식은 서류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귀퉁이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추정상속인 박노식. 할아버지. 변호사가 다시 불렀을 때 노식은 서류를 돌려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혹시 박만수 회장이 돌아가셨나요? 네,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상속인을 찾지 못해서 난리예요. 아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노식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작년 겨울, 그 혹독했던 추위 속에서 노식이 공원 벤치에서 떨고 있을 때 아버지는 홀로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못한 채로 말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챙기며 동료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만수 회장 아들 찾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네요. 그러게요. 박노식이라는 이름 외에는 단서가 전혀 없어요. 실종 신고도 안 되어 있고 워낙 오래전에 집을 나간 것 같은데 지금 살아있기나 할까요? 노식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수십 년 전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집을 나온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봐라. 라고 소리치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노식은 자존심에 상처받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박노식이 아니라 그냥 노식입니다라며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 후로 수십 년간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가끔 아버지 소식을 신문에서 보기도 했지만 먼저 연락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노식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아버지는 노식을 상속인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것도 전 재산을 말입니다. 노식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노식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원망만 했는데 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을 아들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변호사들은 모두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노식은 평소와 달리 분식집에 가지 않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내가 나서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 노식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봐도 노숙자나 다름없는 행색에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서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십 년간 연락을 끊고 산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나 상속을 주장한다면 누가 믿어줄까요? 오후에 변호사들이 다시 나타났을 때 노식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젊은 변호사가 돌아봤습니다. 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혹시 박만수 회장의 아들을 찾고 계신다고 했는데 변호사는 관심 있다는 듯 노식을 바라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세요? 노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박노식입니다. 변호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노식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동료 변호사와 눈을 마주치며 작은 소리로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농담은 그만하시고요. 우리 바쁩니다.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저는 박만수의 아들 박노식이에요. 이번엔 다른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박만수 회장은 제게의 거물이었어요. 그 아들이 이런 곳에서 동전이나 세고 있을 리 없죠. 노식은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건가.
노식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노식은 공원 벤치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들의 차가운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노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몸을 정돈했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낡은 양복의 주름을 손으로 펴며 최대한 단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문을 열자마자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지점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창구 직원은 노식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매일 은행 앞에서 동전을 세던 그 노인이 갑자기 지점장을 찾는다니 이상했습니다. 어떤 용무시죠? 제 재산을 찾고 싶습니다. 직원은 노식을 이상한 사람 보듯 바라봤습니다. 재산이라니 동전 몇 개 세던 사람이 무슨 재산을 찾는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지점장실로 향했습니다. 최상호는 업무에 열중하고 있다가 직원의 말을 듣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 노숙자가 재산을 찾는다고? 정신이 이상한 건 아닌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할까요? 상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호가 로비로 나오자 노식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저는 박노식이라고 합니다. 네, 알고 있어요. 매일 우리 은행 앞에서 보니까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노식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 박만수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속인이라고 하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는 잠시 멍하니 노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이게 뭔 소리예요? 박만수 회장의 아들이라고요? 정말 웃기는군요. 주변에 있던 고객들과 직원들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상호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박만수 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이 나라 부동산계의 전설이에요. 그런 분의 아들이 여기서 동전이나 세고 있을 리가 있겠어요? 노식은 참을성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 전에 아버지와 의견 차이로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박만수의 아들입니다. 증거라도 있나요? 신분증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것 말이에요. 노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십 년간 떠돌이 생활을 하며 모든 서류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지만,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상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마치 구경거리를 만들 듯 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계신 할아버지가 박만수 회장의 아들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노식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으로, 누군가는 비웃는 듯한 시선으로 말입니다. 불쌍하네요. 나이 드니까 헛것이 보이나 봐요. 요즘 치매 걸린 노인들이 이상한 말을 많이 해요. 노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더욱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테니까요. 그날 오후 노식은 은행을 나와 동네를 걸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식아, 설마 노식이 맞니? 노식이 돌아보니 백발의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김말순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이웃집 누나였습니다. 말순 누나, 저 알아보세요? 김말순은 노식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노식이구나. 그동안 어디 있었니? 회장님이 얼마나 찾았는데. 노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누나, 아버지가 저를 찾았다고요? 그럼 너 집 나간 후로 몇 년 동안 사람을 보내서 찾아다녔어. 나한테도 너 소식 아냐고 물어보곤 했지. 노식은 그동안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찾고 있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나, 지금 큰일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상속인이라고 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김말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셨다고? 언제? 작년 겨울이래요. 그런데 변호사들이 상속인을 찾고 있는데 제가 나서도 믿지 않아요. 김말수는 분개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분명히 회장님의 아들인데.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는걸. 며칠 후 변호사들이 다시 은행 앞에 모였을 때 김말순이 나타났습니다. 노식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들. 나이 든 변호사가 돌아봤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이 사람이 정말 박만수 회장의 아들 박노식이에요.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변호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김말수는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노식의 어린 시절 별명, 박만수 회장 집의 구조, 가족들의 성격까지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노식이는 어릴 때 왼쪽 무릎에 상처가 있어요.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은 매일 아침 정확히 6시에 일어나서 마당에서 체조를 했어요. 변호사들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들은 가짜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집을 나간 이유도 알아요. 아버지와 사업 방향에 대해 크게 다퉜거든요. 노식이는 서민들을 위한 집을 짓자고 했는데 회장님은 고급 주택만 고집했어요. 노식은 김말순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변호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순간 은행 지점장 최상호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들과 노식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박만수 회장의 상속인을 찾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이 바로 박노식 씨로 보입니다. 상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내쫓으려 했던 노인이 제게 거물의 아들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상호는 급히 변호사들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변호사님들. 이 할아버지는 정신이 좀 이상하신 분이에요. 매일 우리 은행 앞에서 동전만 세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미 김말순의 증언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 든 변호사는 노식을 자세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점장님, 일단 정식으로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혹시 박만수 회장과 관련된 계좌나 서류가 이 은행에 있나요? 상호는 당황했습니다. 박만수 회장의 주거래 은행은 이곳이 아니었지만 몇 개의 보조 계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아들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이죠. 정식 절차를 거쳐서 확인하겠습니다. 변호사들은 노식과 김말순에게 며칠 후 정식 면담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더 많은 증거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식과 김말순이 떠난 후 상호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노식이 박만수 회장의 아들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한 행동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상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김말수는 노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된 노식은 감격했습니다. 누나,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남이니? 어릴 때부터 형제처럼 지냈는데. 김말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노식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만수 회장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거야. 노식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헤어질 줄 몰랐습니다. 한편 상호는 은밀하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박만수 회장의 정보를 찾아보고 혹시 노식이 가짜일 가능성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노식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치매 판정만 받아내면 상속권은 날아간다. 상호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노식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상호는 병원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선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노인 한 분의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무슨 일이야? 사실 상속 문제가 얽혀 있어요. 그 노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해요. 상호의 지인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 건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 아니야?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알아요. 하지만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도와주세요. 한편 변호사들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박만수 회장의 과거 기록들을 뒤져보고 노식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만수 회장이 생전에 작성한 일기장에서 아들에 대한 언급을 찾아낸 것입니다. 노식이가 집을 나간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그 아이의 말이 맞았는지도 모른다. 서민들도 좋은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했던 그 말이 자꾸만 생각난다. 변호사들은 이 일기를 중요한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더 조사한 결과 박만수 회장이 탐정을 고용해 아들을 찾으려 했던 기록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호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노식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분, 요즘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재벌이라고 하고 정신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호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매수해서 노식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증언하게 만들려고 계획했습니다. 김말수는 이런 움직임을 눈치챘습니다. 동네에서 노식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노식아, 조심해야겠어. 누군가 너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 누나, 무슨 말이에요? 은행 지점장이 이상해. 동네 사람들한테 내 험담을 하고 다니더라. 노식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무슨 소리야? 이제 겨우 시작인데. 내가 포기하면 회장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김말수는 노식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상호는 자신의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몇 명의 증인을 확보했고 병원 지인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노식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곧 끝날 거야. 그 노숙자가 감히 재벌 행세를 하다니. 상호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식의 진짜 정체성과 김말순이 가진 증거들의 위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식은 다시 은행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동전을 세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곧 정식 상속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노식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상속 심리 날짜가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정식으로 노식의 신원을 확인하고 상속 자격을 판단하는 날이었습니다. 김말수는 노식과 함께 법원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과 어린 시절 노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노식아, 걱정하지 마.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하지만 노식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동네에서 자신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 심리 당일 아침, 상호는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증인들과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상호가 매수한 사람들은 모두 노식을 아는 사람들로 위장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박노식이라는 그 노인은 평소에 정신이 이상했다고 증언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한 증인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의를 위한 일입니다. 진짜 상속인이 나타나기 전까지 가짜가 재산을 차지하면 안 되잖아요. 상호는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법정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식과 김말순이 도착했고 변호사들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호가 데려온 증인들도 한쪽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자 모든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상속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만수 씨의 상속 관련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박노식 씨의 신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노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의 갈등, 집을 나간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박만수의 아들입니다. 비록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지만 혈연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말순에게 증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김말순은 침착하게 어린 시절 노식에 대한 기억들을 증언했습니다. 구체적인 일화들과 함께 가져온 사진들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진은 노식이가 10살 때 회장님과 함께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식이의 학창시절 모습이고요. 재판장과 배심원들은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린 노식의 모습에서 지금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박만수 회장의 일기장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직접 작성한 일기에서 아들 노식에 대한 언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혈연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분위기가 노식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상호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도 증인이 있습니다. 상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가짜 증인들을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 나섰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주민입니다. 박노식이라는 그 노인을 몇 년째 봐왔는데 평소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겁니까? 혼자서 중얼거리고 없는 사람과 대화하고 그리고 자기가 재벌이라고 허황된 소리를 자주 했습니다. 노식은 놀란 눈으로 그 증인을 바라봤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증인들이 계속해서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모두 상호가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았어요.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말수는 분개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노시기를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하지만 상호가 준비한 증인들의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구체적인 일화들까지 만들어내며 노식을 정신병자로 몰아갔습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상속인의 정신 상태가 의심된다면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박노식 씨,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식은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도 없어요. 누군가 이들을 매수한 거예요. 매수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노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단지 억울할 뿐이었습니다. 상호는 마지막으로 병원 지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입니다. 노식 씨의 행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망상, 장애의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식은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속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므로 정신 감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리를 연기하겠습니다.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노식은 모든 게 무너지는 듯 주저앉았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짓밟히는 건가? 김말순이 노식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노식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하지만 노식의 마음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 집을 나올 때와 똑같은 절망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상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끝날 거야. 정신 감정에서 이상하다고 나오면 상속권은 완전히 날아간다. 하지만 상호는 노식과 김말순의 의지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가진 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온 노식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김말순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찾은 희망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누나, 저는 정말 미친 사람인가요? 무슨 소리야? 너만큼 정상인 사람이 어디 있어? 김말수는 노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위로했습니다. 노식아, 이건 누군가의 음모야. 저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한 거라고.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재판장님도 의심하고 계셔. 노식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편 상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자신의 성공을 자랑했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기다리면 저 노숙자는 완전히 끝장날 거야. 정신감정에서 이상하다고 나오면 상속권은 물론이고 사회에서도 매장될 거라고. 하지만 상호의 계획에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매수한 증인 중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인 중 하나였던 박 씨는 집에 돌아가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무고한 노인을 거짓말로 매장시키다니. 박 씨는 상호가 준 돈을 바라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받아들인 제안이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식은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김말순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노식아. 너는 아무 문제 없어. 정신과 의사가 제대로 봐주실 거야. 하지만 병원에 도착해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상호의 지인이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노식 씨. 저는 정신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김영수 의사는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했지만 이미 상호로부터 부탁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노식을 정신병자로 진단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감정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평소에 혼자 대화를 하신 적이 있나요? 없는 것이 보이거나 들리신 적은 없으신가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노식은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노식의 대답을 왜곡해서 기록했습니다. 아버지 박만수와 대화를 나눈다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그건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면서 혼잣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의사는 망자와 대화한다고 주장함이라고 적었습니다. 감정이 끝난 후 노식과 김말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나올 결과에 따라 노식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짓 증언을 했던 박 씨가 김말순을 찾아온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김말순 씨 댁이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박 씨는 죄송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노식을 모함했던 증인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법정에서 한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김말순과 노식은 놀란 표정으로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거짓이라니요? 은행 지점장이 저를 매수했습니다. 돈을 주면서 노식 씨를 정신병자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노식은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역시 음모였던 것입니다. 증거가 있나요? 박 씨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상호 지점장과 나눈 대화를 녹음해뒀습니다. 양심상 그대로 넘어갈 수 없었어요.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 상호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박노식을 정신병자로 만들어주시면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증인들에게도 같은 조건이에요. 김말수는 기뻤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어. 하지만 박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서면 저도 위증죄로 처벌받을 텐데. 노식은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이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김말수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알렸습니다.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건 완전한 증거입니다. 즉시 재심을 요청해야겠어요. 하지만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사도 매수되었을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해요. 노식은 걱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다른 병원에서 재감정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로 상호 씨의 조작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노식을 망상, 장애로 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식과 김말순에게는 반격할 무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노식아. 김말순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상호의 음모를 밝혀내고 노식의 억울함을 풀어줄 때가 온 것입니다. 노식도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로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박 씨의 녹음 파일과 증언이 새로운 증거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법원은 상호의 조작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재판 최종 날 법정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상속 사건에 조작과 음모가 얽혀 있다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노식은 김말순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만 당당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무기가 생겼으니까요. 상대편 자리에는 상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조작이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자 모든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박만수 씨 상속 관련 재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증거부터 검토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서서 박 씨의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전 재판에서 허위 증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녹음입니다.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법정에 상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노식을 정신병자로 만들어주시면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상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상호를 바라봤습니다. 최상호 씨, 이 녹음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상호는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저건 조작이에요. 가짜 녹음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음성 감정 결과는 진짜였습니다. 상호의 목소리가 확실했습니다. 이어서 박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최상호 씨로부터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상호가 어떻게 자신을 매수했는지, 다른 증인들도 마찬가지였는지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상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박만수 회장이 직접 작성한 친필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유언장이라니, 이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어디서 발견되었습니까? 박만수 회장의 개인 금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은행 대여금고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박만수 회장의 친필로 쓰인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내 모든 토지와 재산은 아들 노식에게 상속한다. 비록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지만 노식은 여전히 내 아들이다. 노식아, 아버지가 틀렸다. 내 말이 맞았어. 서민들도 좋은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 이 재산으로 내가 꿈꾸던 일을 해다오. 노식은 유언장을 보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과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말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이 끝까지 노식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만수 회장과 노식 씨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만수 회장과 어린 노식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부자지간의 정이 느껴지는 따뜻한 사진이었습니다. 법원의 필적 감정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유언장의 필적은 박만수 회장의 것이 확실합니다. 조작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결론을 내렸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통해 박노식 씨가 박만수 회장의 친자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노숙자 취급을 받던 노식이 정말로 재벌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상호는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재벌의 아들이 그런 곳에서 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재판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상호 씨, 위증교사와 증거 조작 혐의로 별도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상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재판장이 판사봉을 두드리며 최종 선언을 했습니다. 박노식 씨를 박만수 씨의 정당한 상속자로 인정합니다. 모든 유산은 박노식 씨에게 상속됩니다. 법정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노식은 긴 말씀과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십 년간의 고생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나, 해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뤘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 노식아. 변호사들도 노식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재산 관리에 대해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노식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던 방향으로 사용하고 싶어요. 법정을 나서며 노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로 집에 돌아왔어요. 많은 기자들이 노식을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노식은 조용히 김말순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려한 조명보다는 조용한 일상이 더 소중했습니다. 상호는 경찰에 연행되어 갔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부른 결과였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노식은 마침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판결이 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식의 삶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김말순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 일찍 노식은 습관처럼 은행 앞 벤치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동전을 세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벤치에 앉자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어제까지 그를 노숙자라며 발길질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노식은 어색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현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때 양복을 차려입은 변호사들이 줄을 서서 나타났습니다. 모두 노식의 재산 관리를 맡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앞으로의 재산 관리를 책임지겠습니다. 세금 절약 방안도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계획도 세워드리겠습니다. 변호사들은 서로 먼저 손을 잡으려고 경쟁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노식을 미친 사람 취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여전히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런 푼돈은 필요 없으시잖아요. 한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식은 동전을 소중히 손바닥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작은 동전들이 저에겐 아직도 소중합니다. 돈이 아니라 살아온 날들의 증거니까요. 변호사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재벌이 된 사람이 왜 동전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는 듯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노식은 익숙한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는 노식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에요. 평소처럼 대해주세요. 그래도 이제는 김밥 말고 더 좋은 걸 드셔야죠. 노식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참치김밥 하나만 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분식집 아주머니는 정성스럽게 김밥을 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노식은 끝까지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오후에 김말순이 노식을 찾아왔습니다. 노식아, 이제 정말 회장님이 되었구나. 누나에게는 여전히 그냥 노식이에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노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장에 적힌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에 쓰셨잖아요. 서민들도 좋은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그 뜻대로 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 재산으로 서민들을 위한 집을 지을 거예요. 저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 김말수는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야. 회장님도 기뻐하실 거야. 그때 경비원 김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노식에게 유일하게 친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대접 못해드려서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오히려 감사했어요.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신 몇 안 되는 분이었거든요. 노식은 경비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편하게 대해주세요. 해가 저물어가자 노식은 다시 한번 은행을 바라봤습니다. 지점장실 창문 너머로는 새로 부임한 지점장이 보였습니다. 상호는 구속되어 더 이상 이곳에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노식과 김말수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노식은 그들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너무나 다른 태도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김말순이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노식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김말순이 간직하고 있던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동안 원망했는데 사실은 아버지도 저를 그리워하고 계셨구나. 노식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늦었지만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며칠 후 노식은 첫 번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버지의 땅 일부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겠습니다. 언론들이 이 소식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재벌이 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노식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행 앞 벤치에 앉아 동전을 세는 시간, 분식집에서 참치김밥을 먹는 시간, 그리고 김말순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말순이 노식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제자리를 찾았구나. 노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나.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두 노인의 눈가에는 늦은 봄 햇살 같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길고 어려웠던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식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겠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은행 앞 벤치에는 이제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노식이 아닌 다른 어려운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식은 그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자신처럼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